평생 지켜온 꽃집과 사위의 신뢰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범인은 딸의 친구였습니다. 62세 박정희 씨는 30년간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딸 수지는 1년 전 착한 청년 윤호와 결혼했고 박 씨는 사위를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는 손님이 떠난 꽃집 유리창에 다듬 팻말을 걸었다. 60이 넘은 나이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다. 30년 넘게 이 작은 골목 꽃집을 지켜온 세월이 손끝에 베어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딸 수진을 키우며 버텨온 시간들. 그 모든 날이 이 꽃집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저녁 6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수진이었다. 29의 딸은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2~3번은 엄마의 꽃집에 들렀다. 엄마, 계세요? 왔니? 오늘은 일찍 끝났네. 수지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딸의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다. 뭔가 억지로 짓는 것 같은 눈가에 힘이 들어간 미소였다. 윤호는 오빠는 회식이래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대요. 정희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지난 2달 동안 사위 윤호를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처음 몇 달은 수진과 함께 자주 들렀던 윤호였다. 장모님 꽃 정리 도와드린다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화분을 옮기고 무거운 물통을 들어주던 성실한 사위. 그런데 언제부턴가 윤호는 보이지 않았다. 또 회식이야? 요즘 회사가 많이 바쁜가 보구나. 네, 그렇죠. 수지는 대답을 얼버무리며 가방을 의자에 걸었다. 정희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뺨도 예전보다 홀쭉해 보였다. 수진아, 너 요즘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니? 네, 먹어요. 엄마는 저 애기로 보여요? 농담처럼 웃어넘기는 딸이었지만 정희의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다. 30년 넘게 딸을 키워온 엄마의 촉이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딸의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선뜻 물어볼 수가 없었다. 자칫 딸에게 상처가 될까봐, 괜한 오해일까봐 망설여졌다. 엄마, 차 한잔 할까요? 그래, 내가 끓일게. 정희는 안쪽 작은 주방으로 들어가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수지는 꽃병 옆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다. 수진이 꽃집에 나타난 건 늦은 밤이었다. 빗소리가 거세게 내리는 날이었다. 정희가 문을 열자 딸은 우산도 없이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다. 그리고 정희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수진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된 거야? 딸을 안으로 데려와 수건으로 머리를 닦아주면서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엄마, 윤호 오빠가 나랑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부부 싸움을 했니? 아니에요.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 오면 나를 안 쳐다봐요.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밥상을 차려놔도 먹지도 않고 나가버려요. 이유를 물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오빠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칠 텐데
말을 안 하니까 나만 미쳐가는 것 같아요. 정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다. 사위를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며칠 후 정희는 윤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호야, 이장모야. 시간 되면 우리 집에서 밥 한 번 먹자. 오래간만에 사위 얼굴도 보고 싶고. 전화 너머 윤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건조했다. 네, 알겠습니다. 정희는 딸과 사위를 위해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다. 윤호가 좋아하던 제육볶음, 된장찌개, 갈치구이까지. 하지만 식탁에 앉은 윤호는 말이 없었다. 수진도 긴장한 듯 젓가락을 들 뿐 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윤호야, 많이 먹어라. 회사 일이 바쁘다며 몸 상하겠다. 감사합니다. 윤호는 무표정하게 밥을 떠서 입에 넣었다. 그 모습이 마치 의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기계적이었다. 정희는 답답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윤호야, 수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혹시 둘 사이에 무슨...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윤호가 젓가락을 탁 소리내며 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정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장모님. 응. 제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정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윤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저기가 느껴졌다. 무슨 소리니, 윤호야? 내가 무슨 얘기를... 모르시겠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제 친구들한테, 심지어 수진이 친구들한테까지 저에 대해 험담을 하셨다면서요. 뭐, 나는 그런 적 없는데. 거짓말 마세요. 윤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끊어졌다. 수진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오빠,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무슨 잘못을. 수진아, 넌 몰라. 내 엄마가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거. 윤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장모님과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수진아, 나 먼저 간다. 오빠. 수진이 윤호의 팔을 잡았지만 그는 뿌리치고 현관문을 나가버렸다. 뒤에는 울음을 참지 못하는 딸과 어안이 벙벙한 정희만 남았다. 정희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험담, 동네 사람들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눈이 퉁퉁 부은 채 꽃집 문을 열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다. 윤호의 차가운 눈빛과 딸의 울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오전 10시쯤 꽃집 문이 열렸다. 윤호였다. 정희는 반가운 마음에 일어섰지만 윤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윤호야, 어제는 미안했다. 앉아라. 우리 차분하게 얘기 좀. 장모님. 윤호가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로 떨리는 것인지, 억울함으로 떨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제가 장모님을 얼마나 믿고 따랐는지 아십니까? 친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 안 계신 저한테 장모님은 정말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윤호야. 근데 왜 그러셨어요? 윤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장모님이 제 회사에 전화하셨다면서요. 뭐, 내가 내 회사에? 정희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윤호의 회사에 전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모르시겠어요? 지난달이에요. 회사 인사팀으로 전화가 왔답니다. 장모님이라고 밝히시면서요. 윤호야, 나는 정말 사위가 요즘 다른 여자와 다니는 것 같다. 혹시 회사에서 아는 게 있냐고 물으셨다더군요. 정희는 입이 떡 벌어졌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나는 그런 전화 한 적 없어. 윤호야, 진짜야. 내가 왜 그런 전화를. 인사팀 김 과장이 직접 저한테 전화했어요. 윤호 씨 장모님이라는 분이 전화하셨는데 무슨 일이냐고요. 회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윤호가 바람핀데 장모가 직접 회사까지 전화할 정도면 확실한가 봐. 윤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제 팀장님까지 저를 불러서 물어보셨어요. 가정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오라고. 동료들은 제 뒤에서 수군대고 후배들은 절 쳐다보지도 못하고. 윤호야, 나는 정말 그런 전화 안 했어. 맹세코 안 했단다. 정희는 손을 떨며 윤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호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럼 누가 장모님 행세를 한 겁니까? 전화번호도 장모님 꽃집 번호였다던데요. 뭐라고? 우리 꽃집 번호로? 정희는 머리가 하얘졌다. 누군가 자신을 사칭해서 윤호의 회사에 전화를 했다는 말인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한테도 소문을 퍼뜨리셨다면서요? 제가 수진이한테 폭력을 쓴다고, 돈을 함부로 쓴다고, 심지어 도박을 한다고까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정희는 억울함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호야, 나는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애인지 아는데 왜 그런 말을 하겠니? 누가 나한테 그런 누명을 씌우는 거야. 증거가 있습니다. 윤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여보세요. 저 박정희인데요. 수진이 엄마. 그게 말이죠. 요즘 우리 사위가 이상해요. 혹시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녹음된 목소리는 정희의 목소리와 너무나 흡사했다.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게 내 목소리가 아니야. 누가 흉내 낸 거야. 장모님, 제발 그만하세요. 윤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저는 더 이상 장모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와의 결혼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윤호야. 정희가 윤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뿌리치고 꽃집을 나갔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누군가 자신을 사칭해서 사위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일주일이 지났다. 수진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정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진은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오지 않았다. 수진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딸아, 제발. 엄마 목소리 좀 들어줘. 절박한 음성 메시지를 남겨도 소용없었다. 정희는 결국 딸의 집 앞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집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걸 보면 분명 있는데 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수진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정희는 현관문 앞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멍한 상태로 골목을 걸었다. 그때 앞에서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김 사장이 다가왔다. 정희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아니, 소문 들었어요. 사위가 바람피는 걸 회사까지 전화해서 폭로했다면서요. 그것도 증거도 없이?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전화 안 했어요. 누가 나를 사칭한 거예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사위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회사에서 소문나면 얼마나 힘든데. 김 사장은 혀를 차며 지나갔다. 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소문이 벌써 동네에 퍼진 것이다. 꽃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려 애썼다. 단골 손님들에게, 이웃 가게 사장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럼 누가 정희 씨 행세를 했겠어요? 목소리도 똑같았다던데. 그게 말이 돼요? 요즘 장모들이 사위한테 너무 간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정희는 억울했지만 변명할수록 더 의심받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장모가 사위 인생 망쳤다고 수군댔다. 며칠 후 꽃집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오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매주 화요일마다 꽃다발을 사 가던 이 선생은 다른 꽃집을 이용한다고 했고, 결혼식 화환을 맡기던 웨딩홀 담당자는 이번에는 다른 곳에 부탁하겠다고 전화를 끊었다. 하루는 중년 여자 손님이 꽃집에 들어왔다가 정희를 보더니 곧바로 나가버렸다. 문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거기 가지 마. 사위 인생 망친 그 장모 꽃집이래. 우리까지 거기서 꽃 사면 안 좋게 보일 것 같아. 정희는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땀 흘려 일궈온 꽃집이었다. 딸 하나 키우려고 손에 가시가 박히고 동상이 걸려도 견뎌낸 곳이었다. 그런데 누군가의 악의적인 거짓말 하나로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도 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정희는 텅 빈 꽃집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다. 30년 지켜온 꽃집과 소중한 딸과 사위와의 관계가 모두 흔들리고 있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 정희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금요일 오후 정희는 공과금을 내기 위해 우체국에 갔다. 요즘 꽃집 매출이 급격히 줄어 생활이 빠듯해졌지만 그래도 밀린 요금들은 내야 했다.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정희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 딸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엄마, 미안해요. 오빠가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뭐? 정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바로 그때 옆 카페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미정이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정희는 딸과 계속 통화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미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카페 문이 열려 있어서 소리가 밖까지 들렸다. 응, 완전 대박이야. 윤호랑 수진이 이혼할 것 같대. 미정의 목소리가 신나게 들렸다. 엄마 들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응, 엄마가 듣고 있어. 정희는 딸의 말을 들으면서도 미정 쪽에 집중했다. 그게 다 내 작품이지 뭐. AI 음성으로 장모 목소리만 들어서 윤호 회사에 전화한 거 기억나. 그 덕분에 걔네 완전히 망했어. 정희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AI 음성, 장모 목소리? 나랑 3년 사귀고 차버린 윤호, 그리고 내 전 남친이랑 결혼한 수진이. 둘 다 행복할 자격 없잖아. 미정이 차갑게 웃었다. 정희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엄마 왜 말이 없어? 수진아, 엄마가 지금 중요한 걸 들었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정희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미정은 여전히 통화 중이었다. 증거 없어. 누가 날 의심하겠어. 다들 장모가 한 거라고 믿고 있는데. 정희는 테이블 앞에 섰다. 미정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모. 미정아.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방금 내가 한 말 다 들었다. 미정은 황급히 전화를 끊고 일어섰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AI 음성으로 내 목소리를 만들었다고 했지. 윤호 회사에 전화했다고. 그게 내 작품이라고. 미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모, 그건 내가 왜 그랬니? 수진이는 내 친구잖아. 친구.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미우침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다. 수진이가 내 전 남친을 뺏어갔어요. 윤호 오빠랑 3년 사귀었는데 수진이가 빼앗아 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거니? 사람 인생을 망치면서까지?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미정아,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 내가 AI로 내 목소리를 만들어서 윤호 회사에 전화한 게 맞니?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미 들킨 마당에 숨길 수도 없었다. 네, 제가 했어요. 이모 목소리 유튜브에서 찾아서 AI 프로그램에 넣었어요. 그리고 윤호 오빠 회사에 전화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전화했고요. 왜? 윤호 오빠가 저를 버리고 수진이를 선택했으니까요. 저는 못 가진 행복을 걔네도 못 갖게 하고 싶었어요. 정희는 녹음을 멈췄다.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미정아, 내가 한 일은 범죄야. 명예훼손이고 업무방해야. 미정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모, 나는 이 녹음을 경찰에 제출할 거야. 그리고 윤호와 수진이에게도 보여줄 거고. 정희는 카페를 나왔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다. 우체국에서 돌아온 정희는 며칠 동안 복잡한 심경으로 지냈다. 미정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당장 증거가 없었다. 우체국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녹음을 한 것도 아니고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정희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미정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수지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윤호에게도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그 역시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다. 정희는 막막했다. 진실을 알았지만 누구에게도 전할 수 없는 답답함.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다.
목요일 밤 정희는 꽃집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오래된 편지지와 펜을 꺼냈다.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아본 게 언제인지 모를 요즘 시대지만 정희는 진심을 전하려면 손편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편지지 위에 펜을 올렸지만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까? 미정이 범인이라고 쓸까? 하지만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 쓰면 윤호가 믿을까?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았다. 정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호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장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내게는 아들이 없었고 딸 하나를 키우며 늘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신이 우리 수진이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당신이 우리 가족이 된 것이요. 그런 당신에게서 미움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오해받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평생 일궈온 꽃집마저 흔들리는 것을 보며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쓰다가 눈물이 흘러 잠시 펜을 멈췄다. 눈물을 닦고 다시 이었었다. 나는 당신 회사에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당신 험담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만은 하늘의 맹세코 진실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칭해서 당신의 인생을 망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당신 입장에서는 장모인 내가 배신한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않으려 합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습니다. 수진이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이 모든 일은 수진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진이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당신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합니다. 그 아이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당신도 알 것입니다. 당신과 수진이의 사이가 틀어진 것이 내 때문이라면 나는 기꺼이 당신들 앞에서 사라지겠습니다. 수진이에게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는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수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장모 박정희 올림. 편지를 다 쓴 정희는 편지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봉투 겉면에 윤호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다. 내일 아침 이 편지를 윤호의 회사로 보낼 것이다. 이것이 사위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며 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편지를 보낸 지 사흘이 지났다. 정희는 윤호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아마 편지를 읽고도 믿지 않았거나 아예 읽지도 않고 버렸을 것이다. 정희는 체념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오후 정희는 꽃집 한쪽에서 시들어가는 장미를 정리하고 있었다. 손님은 하루 종일 한 명도 오지 않았다. 매출은 바닥을 쳤고 월세를 낼 돈도 부족했다. 이대로 가다간 곧 꽃집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랐다. 한편 수지는 집에서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낯익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윤호 앞으로 온 편지였는데 발신인은 박정희였다.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가 윤호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몰랐다.
편지는 개봉되지 않은 채였다. 윤호가 읽지 않고 그냥 서랍에 넣어둔 것이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의 억울함, 고통, 그리고 딸을 향한 사랑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겨 있었다. 특히 마지막 문장 수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세요를 읽는 순간 수진은 목이 메어 소리내어 울었다. 오빠.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윤호에게 달려갔다. 오빠, 이거 읽어봤어? 윤호는 멍하니 편지를 받아들었다. 장모의 편지라는 것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또 변명하는 내용이겠지. 아니야, 제발 읽어봐. 수진의 절박한 목소리에 윤호는 마지못해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게. 윤호의 손이 떨렸다. 편지 속 장모의 진심이, 억울함이, 고통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윤호는 편지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뭘 한 거야. 오빠, 엄마가 정말 억울해하고 있어.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날 회사 동료 박 대리가 나한테 그랬어. 장모님한테서 전화 왔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윤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박 대리가 그 전화를 직접 받은 게 아니었어. 인사팀에서 들었다고만 했지. 내가 직접 확인도 안 하고 장모님을 의심했어. 오빠, 우리 지금 당장 엄마한테 가자. 사과해야 돼. 두 사람은 급히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차를 몰아 꽃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꽃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고 안은 어두웠다. 엄마. 수진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옆 가게 주인이 나와 말했다. 수진아, 내 엄마 아까 구급차에 실려갔어. 뭐라고요? 1시간 전쯤 꽃집에서 쓰러지셨대. 지나가던 손님이 신고해서 119가 왔어. 아마 성모병원으로 갔을 거야. 수진과 윤호는 곧바로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수진은 계속 울었고 윤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이를 악물었다. 내가 장모님을 이렇게 만들었어. 응급실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간호사에게 박정희라는 이름을 댔다. 간호사는 그들을 중환자실 앞으로 안내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수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윤호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편견이 한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2주 후 정희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하얀 천장이 보였다. 병원이었다. 옆에서 누군가 손을 잡고 있었다. 고개를 돌리자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다. 엄마, 수진아. 정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수진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말을 안 믿어서. 괜찮아. 엄마는 괜찮단다. 정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할 때 병실 문이 열렸다. 윤호였다. 그는 손에 하얀 백합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정희를 보자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윤호는 병상 옆으로 다가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장모님, 윤호야, 일어나거라. 무슨, 아닙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장모님을 의심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그렇게 편지로까지 하소연하셨는데도 읽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윤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가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조금만 더 장모님을 믿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장모님을 이렇게 아프게 만든 건 저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희는 윤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윤호야, 일어나거라.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장모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중요한 건 깨닫고 고치는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하다. 윤호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다. 여전히 자신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장모의 모습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앞으로는 어떤 말도 함부로 믿지 않겠습니다. 항상 먼저 확인하고 장모님을 믿겠습니다. 고맙구나, 윤호야. 수진도 함께 울며 엄마와 남편을 껴안았다. 오랜만에 세 사람은 가족으로서 포옹을 나눴다. 며칠 후 경찰이 미정을 찾아갔다. 윤호가 회사 인사팀과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전화는 AI 음성 합성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발신 위치도 추적되었다. 미정은 결국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정희가 퇴원하던 날 꽃집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동네 주민들이었다. 진실을 알게 된 그들은 정희에게 사과하며 꽃을 한 아름씩 들고 왔다. 정희 씨, 미안했어요. 소문만 믿고 오해했네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윤호와 수지는 꽃집 청소를 마치고 새 간판을 달았다. 정인의 꽃집이라는 따뜻한 이름이 붙었다. 그리고 가게 한쪽에는 용서와 화해라는 이름의 특별한 꽃 코너가 생겼다. 하얀 백화, 핑크 장미, 노란 튤립이 어우러진 꽃다발이었다. 장모님, 이 꽃은 앞으로 저희가 매주 새로 준비할게요. 이 꽃을 보며 저희는 오늘을 잊지 않겠습니다. 윤호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꽃집 뒤편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정희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상에 올랐다. 윤호는 맛있게 밥을 먹으며 말했다. 역시 장모님 손맛이 최고예요. 많이 먹어라, 윤호야. 수지는 엄마와 남편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한때 무너질 뻔했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이다. 꽃집 창가에는 용서와 화해라는 이름의 꽃들이 저녁 햇살을 받으며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시련을 이겨낸 가족처럼 그 꽃들도 더욱 선명하고 향기롭게 피어나고 있었다. 오해는 순식간에 퍼지지만 진실은 천천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용서와 화해는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의심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더 많은 사연 함께해요.